아나운서가 추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도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오늘도 반도체에 대해서 또 맞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뭐 슈퍼사이클과 좀 거시적으로 봤다면 네. 오늘은 약간 미시적으로 네. 전후 공정, 특히나 또 후공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맞습니다. 하는데 후공정의 기회가 많습니다. 네. 어우,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네. 쉽게 그쵸? 풀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게 투자의 분위기가 요즘 많이 바뀌어졌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장바구니 들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죠. 스님이나 스님이 투자를 하면은 꼭지 잡았다. 꼭지다. 그죠. 어. 네, 객장에 스님 나타나거나 네네. 애기 엄마 나타나면 꼭지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요즘은 이 어머니들도 네. 공부를 해서 그렇죠. 진짜 깊이 있게 파서 알고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저 투자의 문화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 1년 사이에. 예. 그래서 뭐 이 반도체에 관해서도 그냥 뭐 어디가 좋다가 아니라 진짜 공부해서 어떤 게 유망한지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이템이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삼성전자 주총에서 네. 좀 재밌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거요? 아이 손을 잡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신 어머니가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예전 같으면 이거 네. 꼭지 시그널이다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네. 삼성전자가 아이야 네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동이다. 네. 그 그렇게, 어머니도 그쵸. 너무 정확하게 공부하고 분석하고 또 맞아요. 자녀한테 교육까지 한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이렇게 손잡고 올 정도면 네. 분명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고 분명히 우리 아이템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템을 보시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또 중요하다고 느끼셨으면 좋아요도 구독도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면 반도체의 전후 공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네네. 전후 공정이 뭐예요? 우리 흔히 이제 웨이퍼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긴 거. 이 네. 유리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거를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을 팹 공정이라고요. 팹. 네, 팹이라 그래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대 공정이죠. 증착, 노광, 식각, 세정. 그 네 가지 공정을 통해서 그걸 마스킹이라 그러거든요. 마스킹을 여러 차례 해서 만드는 게 반도체입니다. 아. 그러면 거기서 웨이퍼에서 다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이걸 웨이퍼를 딱 잘라서 네모난 반도체 조각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게 다이라는 거고요. 다이. 그 다이는 여러 가지 회로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자체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PCB 기판에다가 다이를 올리고 와이어 본딩, 그러니까 손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위에 EMC 몰딩 처리까지 하는 게 후공정입니다. 조각 만드는 네네. 게 전공정이고 네네. 그걸 하나하나 조립하는 게 후공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PC에 딱 꽂아서 쓰면 반도체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 이제 후공정, 팹 외에 이제 그 후공정, 패키징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후공정.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특히 패키징, 이 후공정에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 전공정보다 후공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또 아이템 아닙니까? 네, 그쵸. 전공정은 많이 올랐어요. 저 사실 이제 EUV라고 하는 게 결국 전공정의 핵심이잖아요. 네. 밸류가 많이 올랐고 후공정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는데 네. 앞으로 후공정 쪽에서 멀티플 릴레이팅이 될 수 있는 밸류를 더 줘야 될 요인들이 생겼어요. 네네. 그거를 우리 아이템에서 집중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후공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후공정은 과거에는 이 다이죠. 웨이퍼를 잘라서 그 만든 다이를 단순 보호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네. 예전으로 치면 중세기사 철갑 같은 역할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밸류를 주기 힘들었겠죠. 단순 다이를 보호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그렇죠. 단순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언맨 슈트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 자체도 기능을 가질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이제 후공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요구되다 보니까 네. 부가가치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반도체를 3D, 그러니까 수직으로 쌓는 기술들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웨이퍼에 구멍을 뚫어서 TSV로 연결을 하고 네. 이런 3D 반도체 기술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후공정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기술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후공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다이하고 그 칩을 올려놓는 캐리어,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 그리고 이제 몰딩 컴파운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도장같이 EMI 차폐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서브스트레이트는 PCB예요. PCB. 녹색. PCB인데 우리 그 마더보드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 조립 PC 하면 까보면 초록색 밑에 그렇죠. 요거를 반도체하고 바로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마더보드 같은 경우는 선폭이 뭐 한 70 70 마이크로미터 수준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15 마이크로미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붙이려면 이 마더보드를 너무 비싸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반도체를 붙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를 가지고 요 중간에 완충을 해주는 거예요.
오. 딱 꽂으면 반도체 그 다이하고 PCB 시스템하고 붙이는데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반도체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네. 리드 프레임이라고 해서요. 리드 네.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게 옛날에 사진 보면 지네발처럼 이렇게 짜자작 돼 있는 거, 지네발처럼 생긴 것들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지네발 자체가 만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통신을 하는 인풋 아웃풋 수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니까 네. 그 지네발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폴더볼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구슬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를 연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서브스트레이트하고 반도체 웨이퍼를 와이어 본딩, 금실 있죠. 금을 굉장히 실처럼 가늘게 만들어서 이제 연결했는데 지금은 반도체 다이를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이렇게 마이크로 펌퍼로 연결해요. 반도체 다이를 똑바로 세워서 이렇게 와이어 본딩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이제는 요거를 뒤집어서요. 플립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라고 밑쪽에 있겠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 펌프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사실 리드 프레임에서 서브스트레이트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이어 본딩에서 마이크로 펌퍼로 바뀌었다고 그랬지만 지금 전 세계 반도체가 100이라 그러면 네. 한 70% 정도는 아직까지 리드 프레임, 아직까지. 와이어 본딩하고 리드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기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났잖아요. 네네네. 쇼티지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혜주로 하나 꼽혔던 회사가 해성 DS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차량용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리드 프레임이라는 기술이 오래된 기술이지만 여전히 자동차나 이런 쪽에는 아직 많이 쓰고 있고 있다. 첨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네. AP라든지 CPU라든지 GPU, 뭐 NPU 이런 쪽은 다 이제 마이크로 범퍼,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 리드 프레임에서 서브스트레이트로 그러면 나중에는 전부 다 바뀔까요?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 서브스트레이트로 좀 많이 바뀌었고요. 우리 흔히 쓰는 AP라든지 CPU, GPU 이런 것들은 우리 파운드리에서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최첨단 공정의 어떤 반도체들은 다 서브스트레이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플립칩으로 해서 뒤집어서 다 저기 하고 있고 오래된 레거시화된 공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리드 프레임을 많이 씁니다. AP라는 게 네. 그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이를 뒤집어서 마이크로 펌프하고 붙이는 게 네. 플립칩이라는 공정이에요. 서브스트레이트하고 플립칩으로 AP를 주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후공정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한번 벌어졌었어요. 뭐예요? 원래 애플 AP 물량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100%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네. TSMC가 들어와서 50대 50 양분을 했었어요. 그게 아이폰 6S까지 같이 반식하다가 네. 아이폰 7부터 TSMC가 100% 가져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미세 공정에서 삼성이 밀렸나요? 라고 그러게요. 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삼성이 미세 공정이 14나노 수준이었고요. 네. TSMC는 오히려 15나노였어요. 근데 왜요? 그러면 당연히 14나노가 더 성능이 네. 뛰어나야 되죠. 저렴해서 그런가? 그렇죠. TSMC가? 삼성은 그때 플립칩으로 그냥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후공정을 했는데 네. 그 TSMC가 팬아웃 WLP라는 기술을 처음 후공정에 적용을 했어요. 이건 또 뭐예요? 팬아웃 WLP라는 거는 네. 그냥 반도체 타일을 자르잖아요. 그 웨이퍼 자체를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후공정을 진행하는 기술이에요. 팬아웃 WLP라는 거를 네. 애플 AP에 처음 적용하면서 아이폰 6용 칩이 네. 삼성 거랑 TSMC랑 비교를 했는데 TSMC 칩이 훨씬 몰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7부터는 삼성이 잘렸습니다. 이럴 수가. 예.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네. 했냐면 팬아웃 WLP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팬아웃 PLP라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팬아웃 PLP. 패널 레벨 패키징. 기존의 어떤 한 4세대 디스플레이 요 판에다가 반도체 타일을 다 일일이 올려놓고 한꺼번에 굽는 거예요. 그럼 패키징. WLP보다 더 좋아요? 한꺼번에 하니까 훨씬 생산성은 높겠죠. 그런데 기술이 못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왜요? 그 AP는 사실 기본적으로 인풋 아웃풋이라 그러죠. 네. 그 밑에 이제 솔더볼의 개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반도체 다이가 메인 시스템하고 어떤 통신하는 채널 수예요. 그게 IO라 그러는데 그게 한 1000개는 돼야지 AP 고성능 AP에 적용할 수 있고 한 400개 정도는 돼야지 그 저가 스마트폰용 AP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400개까지 가기가 PLP 가지고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이거를 스마트워치용 AP까지만 적용을 했고 네. 스마트폰용 코덱은 안 AP에는 되고.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럼 워치 거는 어쨌든 더 좋네요. 아니죠. 워치용 AP가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스마트폰용 AP보다. 저가용 AP에는 저가용에만 가능한데 1000개의 IO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WLP처럼. 1세대 후공정 기술이 여기서 쇼크가 났었고요. 네. 원래 WLP라는 기술은 원래 그전에도 있었어요. WLP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웨이퍼를 한꺼번에 패키징을 하니까 네. 굉장히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네. 싸고. 그죠? 그러니까 한 100개 언더 수준의 고속 D램이나 플래시 메모리나 DSP나 이런 쪽에만 제한적으로 쓰였어요. 채널 수가 100개 언더인 거. 그런데 TSMC가 여기에 팬아웃이라는 기술을 갖다 붙인 거예요. 네, 팬아웃. 팬아웃이라는 거는 보통은 웨이퍼에 이 다이가 있으면 네.
웨이퍼 밑에만 이렇게 범퍼를 다 배치를 해요. 네. 그런데 팬아웃이라는 거는 다이 바깥으로도 이렇게 범퍼를 붙여서 이렇게 채널 수를 늘리는 더 거죠. 많아지게. 네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솔더볼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테두리까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그냥 딱 안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계속 이 팬아웃 WLP가 네.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네, 거예요? 애플 AP는 다 애플 팬아웃 WLP로 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 뭐 퀄컴 같은 이런 회사들도 고성능 칩은 팬아웃. 그래서 팬아웃 WLP 때문에 TSMC에 칩을 맡기는 그런 니즈도 많아요. 그럼 삼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삼성은 그냥 그 플립칩 그 계속?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X큐브라고 네네. 차세대 패키징 기술이 나왔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네. 팬아웃 VLP로 WLP를 못 넘었잖아요. 네. 이를 갈면서 개발한 기술이 X큐브입니다. 아, 이건 넘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가능성은 있어요. 요게 이제 네. 2세대 이제 후공정 첨단 기술, 그러니까 아이언맨 슈트 경쟁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삼성이 이제 내놓은 기술은 X큐브라는 기술이고, 네. TSMC는 여기에 또 대응해서 SOIC라는 기술을 또 새로운 게 내놨어요. 나왔어. 네네. 그것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팬아웃 WLP보다 더 좋은 후공정 기술인데 네. 메모리하고 AP 시스템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을 하는데 그걸 네. 연결을 하려면 웨이퍼에다 구멍을 뚫어야겠죠. 네.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직으로 쌓을 수 있으니까 경박 단소화에도 유리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AI 반도체들 있잖아요. 네. AI 반도체는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만든 반도체예요. 요 앞전 시간에 폰 노이만 구조가 컴퓨터의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AI 같은 경우는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런하고 시냅스 반응을 가지고 이제 이 반도체를 만든 건데, 우리의 뇌는 프로세서와 저장이 같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뇌는. 그런데 컴퓨터는 프로세서와 저장 공간이 따로 있죠. 네. 그러니까 AI 반도체도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러면 TSV로 직접 연결되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그렇죠. 뇌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와. 어떤 네.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라고 해서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제일 가까이 붙이는 게 기술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X큐브가 나오면서 합쳐져.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되는 거죠. 오. PIM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컴퓨팅 인 메모리가 되면 완벽한 뉴로모픽 반도체라 그래요. 이거를. 이런 무섭다, 식으로. 약간.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후공정에서 이 기술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아. AI가 가려면 X큐브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삼성이 이 X큐브를 성공한다 그러면 네. TSMC를 기술적으로 뭔가 제칠 수 있는 이야.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쌓는 기술 같은 거에 투자를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뭐 삼성전자에서도 그렇고 후공정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반도체 다이를 두 개를 가까이 할수록 좋은 점이 뭐냐면 네.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아. 제가 폰노이만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메모리에서 일단은 불러와야지 프로세스에서 처리를 네네네. 하잖아요. 기존에는 이렇게 다이가 떨어져 따로 있으면 여기서 있으니까. 불러들이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통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이 붙일수록 좋은 건데, 두 개 포개버리면 바로 통신하는 바로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멀리 있을수록 노이즈가 많이 껴요. 중간에. 아. 회로 중간에. 그러니까 노이즈 발생 가능성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러면 반대로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열이 엄청 나요. 그렇죠. 열이 엄청 나고 네. 이런 네. 자기장이 또 이렇게 오히려 또 반도체한테 노이즈를 주기 때문에, 오. 그래서 방열이나 차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발열을 잡는 그 기술들도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네. 그런 어떤 장비를 납품하는 거죠. 아. 네. 공정 제어라는 단어를 들어봤는데 이 공정 제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공정 제어는 뭐예요? 예전에는 반도체 웨이퍼에서 검사를 하고 이거를 다이로 자른 다음에 검사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계속 검사 공정들이 중간중간에 추가가 돼요. 지금은 웨이퍼 패턴 검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는데, 그 왜냐면 이 로스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불량이 날 경우에 이걸 버려야 되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계속 검사 공정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전체 반도체 공정의 11%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그만큼 이렇게 작년 기준으로 한 7조 원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공정 제어 쪽만. 이 제어하는 데만 그 돈이 네네. 그렇게 많이 그렇죠. 들인다는 거예요? 신규로 추가된 검사 공정들 비용만 7조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고, 네. 그런 쪽을 이제 미국의 KLA라는 회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KLA라는 회사와 KLA. 텐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두 개가 합병해서 그냥 KLA가 됐어요. 독점이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잘하는 회사 두 개 그냥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그런 공정 제어 쪽으로 잘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이쪽으로
진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라고 원자 현미경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도 진입했고, 그리고 인텍 플러스 우리 몇 번씩 나왔었죠. 그리고 네. 이제 실장 검사기라고 해서 그래서 3차원으로 이 반도체 패키징 하고 난 다음에 검사하는 이런 회사들이 좀 이런 KLA의 어떤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삼성전자랑 TSMC랑 뭔가 이렇게 서로 이기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경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전공정에서만 어떤 미세공정 기술 경쟁만 네네네. 눈여겨보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후공정 기술도 후공정에서는 그러니까 이 두 지금 기업이 계속 그렇죠. 따라잡고 왜냐면 삼성이 잡고 14나노에서 한번 후공정 때문에 졌잖아요. 그 그렇죠. 충격과 타격이 네,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TSMC가 일본과 또 손을 잡고 네네. 엄청난 대규모 그런 네.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는 또그 제드래곤 형님의 네네. 그 재수감과 여러모로 또 그런 악재들도 있는데 네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 후공정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키운다고 했잖아요. 네. 2030년까지 세계 1등을 차지하겠다. 지금 TSMC가 파운드리 그 생산 능력이 110K 정도 될 거예요. 1100K 정도 될 겁니다. 어느 정도죠? 1100K면 네. 웨이퍼 한 장 그 10인치 기준으로 팹 기준으로 월 한 110만 장 정도, 110만 장 정도 생산 능력이고. 가능도 안 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 파운드리 쪽만 한 월 43만 장 정도 43만? 캐파가 됩니다. 그러면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한 40% 정도의 캐파밖에 그러네요.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려면 앞으로 60%를 더 투자를 해야지 TSMC하고 같아지는 거죠. 네, 그런데 TSMC는 가만히 있나요? 계속 투자하겠죠. 그쵸. 벌써 30조 투자 이야기 했잖아요. 네. TSMC도. 그러면 삼성도 계속 그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전공정 쪽은 그런 식으로 늘린다 쳐도 네, 후공정 쪽은 어떻게 할까요? 삼성이 다 할 수 있을까요? 네, 못해요.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이게 메모리 같은 경우는 네. 표준화가 돼 있어요. 표준화가 돼 있잖아요. 그죠? DDR4, DDR5 네.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후공정도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팹리스 업체들이 우리 칩을 이렇게 생산해줘라는 거는 전공정도 뭔가 자기들한테 특화해서 요구하지만 후공정도 다 달라요.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맞춤형으로 해줘야 그렇죠. 되는구나. 맞춤형으로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거를 TSMC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외주를 줍니다. 조립하고 테스트를 네. 외주를 줘요. 그게 아웃소싱 어셈블리 테스트라고 해서 오사트라 그래요. 오사트. 네. 그런 회사들이 글로벌 탑 10 중에서 6개가 대만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요. 왜요? 왜냐면 네. 삼성이 다 하니까요. 국내에서는 웬만한 거는 메모리가 우리나라는 메모리 중심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다 보니까 삼성이 대부분 하고 별로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것들만 외주를 네. 주니까 오사트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 앞으로 전공정 쪽을 이렇게 이만큼 투자를 해서 TSMC를 따라잡으려고 그러면 그럼 후공정을 쳐줄 수 있는 오사트를 키워야 되는 필요하네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뭐 테스나라든지 네. 네페스라든지 LB 세미콘이라든지 SFA 반도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오.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났잖아요. 유망하다.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이제 밸류를 주는 거예요. 저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국내 오사트 업체들이 당장은 대만의 ASE라든지 스필 같이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이제는 몇백억 수준의 규모가 아니라 몇천억 수준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국내 중견기업이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은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글로벌 플레이어를 후공정 쪽으로 끌어들여서 쓰다가 국내 업체들을 차근차근 키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엠코라는 회사가 네. 세계 2위 오사트 업체인데 네. 삼성이 이 회사를 좀 많이 밀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엠코에다가 장비를 납품하는 국내 회사들을 잘 눈여겨보면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서플라이 체인이 그렇죠.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많이 그렇죠. 연결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국내 오사트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라든지 PMIC, PMIC, 전력 반도체나 CMOS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냥 이제 레거시화된 공정들이 주로 많은데 네. 테슬라라는 회사가 좀 특이해요. 회사는 CIS 쪽, 그러니까 CMOS 이미지 센서 쪽을 많이 하는데 네. AP 있죠. AP 안에는 CPU도 있고 GPU도 있고 여러 가지 블록들이 들어가요. 네. 통신 RF 블록을 검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쪽에 어떤 AP용 RF 검사를 일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좀 오사트 업체하고 다르게 국내 회사하고 다르게 이 회사는 좀 기술이 좀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큰 수혜는 사실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 커지면서 거기 오사트 관련된 어떤 서플라이 체인들이 제일 큰 수혜를 보는 거죠. DRPM 기준이 바뀌면 오사트나 이런 후공정들의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 규격이 바뀌어요. 기존의 DDR4의 규격에 맞춰서 장비나 설비나 소재들이 다 세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물류 장비부터 검사 장비부터 다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이 후공정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수혜받는 기업들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네. 기업들 있는지 뽑아주세요. 일단 장비로는 한미반도체, 또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네. 그리고 테크윙, 원익 IPS, KC텍, 제우스, 파크 시스템스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공정 오사트 업체 중에서는 이제 테스나, 그리고 네페스 아크 이런 회사들이 있고, 네. 부품이 있습니다. 서브스트레이트를 납품하는 심텍, 심텍. 대덕전자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밑에 솔더볼을 납품하는 마이크로 범퍼 같은 것들을 납품하는 덕산 하이메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장비 업체 중에서는 좀 네. 이제 인텍플러스라는 회사가 좀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최근에 이 한미반도체가 5G EMI 차폐 장비 세계 1위다 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EMI 차폐라는 게 사실 뭐예요? 일단은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노이즈나 네.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기술입니다. 일단 5G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5G는 굉장히 고주파잖아요. 네. 주파수가 굉장히 고주파다 보니까 노이즈 자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EMI 차폐라는 게 요 기기 자체에다가 그냥 했어요. 네. 하고 끝냈는데 이게 너무 고주파다 보니까 이제 통신칩 자체에다가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 AP에다가 처음에 적용됐고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에 적용됐고 막 이제 나중에 RF 칩에도 EMI 차폐 그냥 개별 칩마다 EMI 차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애플이라는 회사고요. 애플이 이제 이런 걸 제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다 따라서 가고 있어요. 엔드 유저가 애플인 EMI 차폐 쪽에 장비를 가장 많이 납품하는 회사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거의 세계 시장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와,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죠. 네, 대단하다.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오, 네. 세계 1위다 보니까 네. 마진율이 굉장히 높겠죠. 아, 네. 독점이니까. 네, EMI 차폐 쪽이 거의 30% 초중반의 이익률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최근에 우리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럼 메타버스가 되면 이 디바이스가 AR이나 VR로 해야 되죠. 네. 그런데 굉장히 고주파 통신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은 한 번씩 전화 받고 그냥 이렇게 안 받을 때 내려놓잖아요. 네. 근데 AR이나 VR은 3시간씩 막 끼고 있죠. 아, 그러면 이 전자파 계속 그렇죠. 그게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접촉하고 있으니까 네. 이 EMI 차폐를 훨씬 더 까다로운 스펙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인체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EMI 차폐 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에 AR이나 VR 쪽으로 투자하는 회사들도 EMI 차폐 쪽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기업들을 꼽아주셨는데 네. 되게 많으니까 네. 딱 중점적으로 봐야 될 기업 3개만 꼽아주세요. 바로 사실 거예요? 네.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사실 매수, 거면 제가 풀매수. 네. 풀매수는 부담스럽고 우리 참고만 하셔야 돼요. 네네네. 일단은 토픽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꽂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KC텍. KC텍은 CMP 슬러리, CMP 장비. 네. 그러니까 이 증착을 하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칩을 수직으로 쌓으려면 평평하게 깎아야겠죠. 네. 그 평평하게 깎는 장비, 평탄화 장비를 하는 게 KC텍이라는 회사고요. 실적 대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국민연금 비중이 높은데 네. 국민연금이 연초 들어서 계속 주식 팔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주가가 밀린 거예요. 이 회사는 실적은 좋은데 그냥 그 수급 때문에 밀린 거라서 펀더멘탈은 확실한 거네요. 확실합니다. 네, 올해도 성장 굉장히 기대되고 있고요. 네. 또 이오테크닉스는 어떤 기업이에요? 레이저 드릴이나 레이저 관련 장비를 하는 회사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구멍을 뚫어서 수직으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이 막질을 수직으로 쌓기 때문에 막질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닐링이라고 해서 옛날 우리 기억나시나요? 어닐링 레이저로 쫙 녹에다가 붙이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들어서 디스플레이 할 때 네. 디스플레이 할 때. 뭐 다른 기술이긴 하지만 어쨌든 레이저를 이제 열 처리를 해서 막질을 단단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오사트 쪽 있죠. 네. 특히나 대만 TSMC 오사트 쪽으로 제일 익스포저가 높은 회사가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 두 회사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오늘의 핵심은 한미반도체였네. TSMC랑 삼성의 이중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그 두 회사예요. 네. 이오테크닉스. 저희 아이템의 코너 질문을 댓글로 주시면 이영수 대표님이 답변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두 가지 질문 답변 해볼게요. 애플의 M1 CPU가 램이 CPU 안에 내장된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CPU를 파운드리 맡기는 것이 트렌드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D램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이게 우리 M1이라고 예전에 한번 네, 리뷰했었고 리뷰했었죠. 오늘 이야기한 유로모픽 반도체죠. 그죠? M1이. 그죠? 네네네. 그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는 거죠. 그죠? 프로세서 인 메모리가 되는 건데요. 일단은 M1은 TSMC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D램을 TSMC가 만들진 않았겠죠. 네. D램을 먼저 만들어서 요 프로세서가 올라갈 요 실리콘 여기는 비워서 가져와서 처리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죠? 그러면 삼성이 D램을 잘하잖아요. 그죠? 그쵸. 그죠? 삼성이 D램을 잘하는데 D램이 잘하는 회사가 프로세서를 TSMC처럼 따라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TSMC처럼 프로세서 하는 애들이 삼성처럼 D램을 하는 게 빠를까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삼성이 차라리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팹 한 군데서 다 해버리니까. 네, 삼성이 해버리면 그렇죠. 그게 그러면 차라리 낫네. 기존에 TSMC한테 맡기려면 네. 메모리 따로 맡기고 그걸 가져와서 TSMC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물류 비용이나 이런 복잡도들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오. 그러니까 아예 삼성처럼 메모리 잘하는 회사가 파운드리도 앞으로 잘하게 되면 이 시장은 더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쉽게 이야기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위기와 기회가 같이 공존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EUV 기술을 빨리 TSMC보다 앞서 나가고 네. 후공정에서도 X큐브 같은 기술을 빨리 내재화시키는 게,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이 애플의 M1 시작부터 이제 앞으로 애플 그렇죠. 자체 실리콘이 계속 확산되면 삼성한테는 더 유리해지는 그렇죠.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차 웨이모 AP를 삼성한테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펜라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TSMC나 삼성에다가 파운드리를 줄 건데 앞으로 맡기는 칩들은 대부분 유로모픽 반도체가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메모리하고 프로세서를 잘하는 회사가 유리한데 네. 삼성이 파운드리 쪽을 TSMC 수준만큼만 하면 그러니까 굳이 TSMC한테 안 맡기고 다 해버리면 삼성한테 되는데. 그렇죠. 네. 훨씬 더 싸고 그 수율도 높을 거란 말이죠. 아. D램을 잘하는 회사니까. 네. 긍정적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 혹은 전제 조건은 기대. EUV랑 X큐브 기술이 네.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기대로. 네. 두 번째 질문은 마이크론이 낸드는 삼성을 앞섰고 D램은 삼성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삼성이 초격차 전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마이크론. 이런 분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삼성을 뭐 이렇게 맹목적으로 막 그렇게 보는 스탠스는 아니고 잘 아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그 이슈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176단을 먼저 공개를 했거든요. 우리 양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양산 수준인지 그냥 연구소에서 만든 수준인지 검증이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삼성이 176단을 아직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있을 수도 있네? 못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면 176단이 되려면 삼성이 더블 스태킹 공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공정 비용이 너무 높아져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128단까지 싱글로 만드는 게 비트당 단가가 더 싸다 그러면 굳이 뭐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일단 하이닉스도 176단을 공개했기 때문에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176단은 세 회사 다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일 것 같고요. 따라잡혔다라고 보긴 무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10나노부터 X, Y, Z까지 갔거든요. 지금 그 Z 공정이 한 15나노 정도 될 거예요. 1Z가 15나노 정도 되는데 EUV 공정을 D램에 적용한 회사가 삼성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EUV를 아직 적용을 못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얼마 전에 ASML하고 그 EUV 그 장비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1Z 다음에 1A로 가거든요. 1A부터 아마 EUV를 적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B부터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다다음 제네레이션에 EUV를 적용하는 거고 하이닉스는 삼성보다 다음 제네레이션에 EUV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EUV를 적용하는 회사하고 안 적용하는 회사 D램이 누가 더 좋겠어요? 적용하는 회사. 그렇죠. 네.
답변이 됐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와, 진짜 질문 수준 보니까 저희 네. 아이템 구독자분들은 수준이 너무 엄청난 높아요. 수준의 네. 구독자분들이세요. 저희도 더욱더 분발을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네. 많이 이런 좋은 남겨주세요. 질문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러니까요. 언제든 환영. 또 오늘 이렇게 반도체, 특히나 후공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헤쳐봤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